열대지방 어딘가에서 울타리를 타고 오르고 나무를 감싸 안으며 자극적인 솜털로 덮인 꼬투리를 떨어뜨리는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너무나 평범해 보여서 그렇게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약처럼 보이지도 않고 의학적 혁명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흔한 야생 콩과 식물,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칠 법한 무성한 덩굴 식물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 속에는 파킨슨병을 치료하기 위해 전 세계 약국에서 판매되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분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비슷한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 약물을 어렴풋이 떠올리게 하는 천연 유도체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동일한 분자인 레보도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주요한 신경퇴행성 질환 중 하나에 대한 표준 치료제입니다. 뇌가 직접 도파민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물질로 파킨슨병 환자들이 하루하루 잃어가는 바로 그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이 감소함에 따라 환자의 몸은 느려지고 근육은 뻣뻣해지며 움직임을 시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모든 이야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건조 중량의 4%에 달하는 레보도파가 씨앗에 포함되어 있다면 특허를 낼 수도 없고 상표권으로 독점할 수도 없으며 존재하기 위해 공장조차 필요하지 않은 식물 속에 그 분자가 존재한다면 왜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일까요? 일부 환자들이 처방약을 위해 매달 수백 달러를 지불하는 동안 이 식물은 인도, 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의 열대 지역에서 수세기 동안 자라왔습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무추나 피루리엔스이며 벨벳콩, 벨벳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뇌 스캐너가 존재하기 전, 현대의학이 도파민을 이해하기 전, 임상시험이 증거의 언어를 정의하기 전인 수천 년 동안 인도의 의사들은 이미 떨림, 경직, 운동 능력 상실을 치료하는데 이 식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화학적으로 이를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씨앗 안에 도파민의 직접적인 전구체가 들어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일부 환자들의 떨림이 멈춘 것입니다. 고대 문명이 그 효과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면 그 이후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현대 세계는 신경학에서 가장 중요한 분자 중 하나를 처음부터 품고 있던 이 식물을 잊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무쿠나 프루리엔스가 단순한 식물학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닌 이유를 이해하려면 현대의 실험실보다 훨씬 이전 제임스 파킨슨 이 1817년 런던에서 그의 유명한 논문을 발표하기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고대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 문헌으로 돌아가 보면 3000년도 더 전에 묘사된 질병이 오늘날 우리가 파킨슨병이라고 부르는 것과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베다 시대에 쓰인 아유르베다 의학의 핵심 문헌 중 하나인 차라카 삼히타에는 캄파바타로 알려진 신경학적 질환이 등장합니다. 그 증상들은 모호하거나 시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하며 임상적입니다. 떨림, 근육경직, 움직임 시작의 어려움, 점진적인 행동 느려짐, 과도한 침 분비, 졸음, 침 흘림, 눈을 거의 깜빡이지 않는 고정된 시선. 현대의 신경과 전문의에게 이 묘사는 고대의 미신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서양에서 공식적인 이름을 붙이기 수천 년 전에 쓰인 파킨슨병의 초상화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질병에 대한 묘사뿐만 아니라 고대 의사들이 제안한 치료법입니다. 동일한 의학적 체계 내에서 무쿠나 프루리엔스 씨앗을 가루로 빻아
따뜻한 우유와 섞어 만든 조제약이 권장되었습니다. 때로는 체력, 활력, 그리고 운동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토콜의 일환으로 위타니아 솜니페라, 윗하니아 솜니페라, 나시다 코르디폴리아, 시다 코르디포리아와 같은 다른 보완 식물들과 혼합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종교적 상징들 사이에 묻힌 전설이나 단편적인 언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문서화된 치료 관행이었습니다. 조제 방법이 있었고 명확한 의학적 의도가 있었으며 증상과 치료 반응에 대한 관찰이 있었습니다. 이 전통의 또 다른 핵심 문헌인 수슈루타 삼히타, 수슈루타 삼히타 역시 이 식물을 신경계에 영양을 공급하고 신체를 강화하며 생명 에너지를 회복시킬 수 있는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고대 의사들은 도파민이라는 단어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파민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 뇌 대사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환자를 보았습니다. 떨림을 관찰했습니다. 경직을 관찰했습니다. 운동 능력 상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몸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의 전통적인 이름이 그토록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식물은 일종의 비밀스러운 자아로 알려져 있었는데 마치 피부에 극심한 자결감을 일으키는 자극적인 솜털로 보호받으며 만지기 힘든 꼬투리 안에 치료제가 숨겨져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식물은 자신이 품고 있는 것을 방어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품고 있던 것은 바로 도파민의 직접적인 전구체인 레보도파였으며 서양 과학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 씨앗 속에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의학적 전통이 이미 수세기 동안 증상을 기록하고 이 식물을 지목해 왔다면 왜 신경학의 공식적인 역사는 훨씬 나중에 다른 대륙에서 다른 이름으로 다른 권위 아래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식물 자체는 누구라도 자신을 존중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무쿠나 프루리엔스는 소심하거나 눈에 띄지 않게 자라지 않습니다. 이 식물은 강인하고 널리 퍼져나가는 덩굴성 콩과 식물로 울타리, 나무줄기, 주변 구조물을 휘감으며 아주 높이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꽃은 보라색이거나 흰색일 수 있으며 약간 아치형으로 굽은 꼬투리는 피부에 닿으면 극심한 자극을 유발하는 작고 가는 솜털로 덮여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 방어 기제는 사소한 특징이 아닙니다. 꼬투리의 솜털에는 세로토닌과 자극성 단백질을 비롯하여 자결감, 가려움,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식물이 자신의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화학전을 발달시킨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 안에는 진정한 보물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식물도 필적하기 힘든 양리학적 성분입니다. 레보도파는 씨앗 건조 중량의 48%를 차지하며 이로 인해 무쿠나 프루리엔스는 이 화합물을 함유한 가장 풍부한 천연 공급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물을 단 하나의 분자로만 축소하는 것은 이야기의 일부만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씨앗에는 소량의 세로토닌, 니코틴, 알칼로이드를 포함하여 수십 가지의 확인된 생리 활성 화합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단순히 레보도파를 담고 있는 식물성 용기가 아닙니다. 과학이 여전히 이해하려고 노력 중인 방식으로 함께 작용할 수 있는 여러 물질을 지닌 복잡한 생물학적 시스템입니다. 현대 의학이 이 식물에 주목하기까지 수세기가 걸리는 동안 많은 지역 사회에서는 이미 이를 실용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과테말라와 멕시코에서는
씨앗을 볶고 빻아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네스카페, 넷카페라고 불렀는데 공산품이어서가 아니라 비슷한 일상적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동부 히말라야 지역에서는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녹색 꼬투리와 익은 콩을 삶아 채소로 섭취했습니다. 남인도의 특정 부족들은 콩을 먹기 전에 여러 번 조리하여 자극적인 효과를 줄이고 이를 식단의 일부로 삼았습니다. 무쿠나 프루리엔스는 단순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식량이었습니다. 피복작물이었습니다. 토양의 질소를 고정하고 비료나 집중적인 관계 없이도 척박한 땅에서 자랄 수 있는 농업적 도구였습니다. 단일종 안에 영양, 토양 비옥도, 자연적 통제, 전통의학, 그리고 신경학적 잠재력이 모두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바로 그 점이 현대 세계에서 이 식물을 망각의 길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너무 접근하기 쉬웠습니다. 독점적인 재산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농부, 치료사, 농업인, 그리고 지역 전통과 너무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땅에서든 자랄 수 있고 식량을 제공하며 병을 치료하고 동시에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식물이 무언가를 판매하고 특허를 내며 통제할 수 있을 때만 가치를 인정하는 시스템 속에서 과연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수세대 동안 열대 지역 사회에 존재해온 식물은 의학적 논의의 중심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효과가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비밀스러운 분자를 잃어버려서도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나고 있던 세계가 더 이상 식물 전체가 아니라 분리된 화합물만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고대의 의학 체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실험실의 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무쿠나 프루리엔스는 그 모든 복잡성을 간직한 채 현대 과학이 다시 그 씨앗 속을 들여다볼 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무쿠나 프루리엔스의 현대적 재발견은 대대적인 의학 캠페인이나 고대의 지식을 구출하는 데 관심이 있는 제약회사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937년 인도의 생화학자 마하데바 다모다란과 라마스와미가 마드라스 대학교에서 무쿠나 프루리엔스 씨앗으로부터 레보도파를 분리해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생화학 저널에 발표되었지만 거의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레보도파는 생물학적으로 비활성인 아미노산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유용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급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수익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과학 문헌 속에 갇혀 있었고 수백만 명의 환자들은 여전히 진정으로 효과적인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보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분자는 이미 식별되었습니다. 식물성 공급원은 풍부했습니다. 이후 1970년대에 다른 분석들을 통해 여러 무쿠나 종의 4.6%의 레보도파가 함유되어 있으며 무쿠나 프루리엔스가 가장 높은 농도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 의료계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967년 조지 코치아스는 고용량의 합성 레보도파를 경구 투여하면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을 극적으로 호전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것은 현대 신경학을 바꿔놓았습니다. 무시당했던 분자가 갑자기 치료의 혁명으로 떠올랐습니다. 제약회사들은 레보도파를 합성하고 장에서 너무 일찍 분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카르비도파와 결합하며 제형을 설계하고 전달 방법을 보호하며 브랜드 약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에 시네메트는 전 세계적인 표준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씨앗으로 다시 눈을 돌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상은 규제된 제형, 알아볼 수 있는 브랜드, 제약 공급망을 갖춘 알약의 형태로 분자가 도착했을 때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사용된 식물에서 나온 동일한 분자는 민속적인 유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아이러니 중 하나입니다. 현대 과학은 완전히 새로운 효과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수세기 동안 이미 관찰되어 온 것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분자를 확인함으로써 물질을 그 기원으로부터 분리했습니다. 레보도파를 채취하여 실험실로 가져가 산업용 의약품으로 만들었고, 예전부터 자연적으로 그것을 생산해 온 식물은 뒤로 남겨두었습니다. 무쿠나 프루리엔스는 농업적 관심도가 낮은 열대 콩과 식물로 전락했습니다. 떨림과 경직에 대한 효과를 묘사했던 고대 문헌들은 마치 고대라는 단어가 자동으로 열등함을 의미하는 것처럼 전통의학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시되었던 데이터들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대적인 임상시험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는 업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더 이상 고대의 전통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다 시대 인도의 의학적 이야기나 수세대 동안 알려진 식물을 사용하는 농부들에 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 환자들, 권위 있는 병원들, 통제된 시험들, 객관적인 측정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돌아왔습니다. 씨앗이 동일한 분자를 사용하여 현대의 약물과 경쟁할 수 있다면 왜 여전히 치료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일까요? 2004년 무쿠나 프루리엔스의 역사는 더 이상 고대의 전통이나 단순한 민족 식물학적 호기심으로 치부될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해 신경과 전문의 레지나 카첸슐라거, 레기나 카첸슐라거와 런던 국립신경과 및 신경외과 병원 National Hospital for Neurology and Neurosurgery의 연구팀은 무쿠나 프루리엔스 씨앗 가루를 카르비도파와 결합된 레보도파의 표준 약물 치료와 직접 비교하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비공식적인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일화도 아니었습니다. 운동 동요와 이상 운동증을 겪고 있는 파킨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무작위, 교차, 이중 맹검 임상 시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환자나 결과를 평가하는 의사 모두 매 순간 어떤 치료가 투여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연구는 단순한 개인적 증언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은 무작위 순서로 일주일 간격을 두고 카르비도파가 포함된 제약 레보도파 또는 무쿠나 프루리엔스 씨앗 가루 제제를 투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쿠나 제제는 더 빠른 효과 발현을 보였습니다. 환자들은 30분 남짓 만에 치료 반응에 도달한 반면 처방약으로는 1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에게 이러한 차이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시간입니다. 더 일찍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일찍 움직임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몸이 반응하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더 일찍 빠져나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속도만이 유일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환자가 더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인 on 시간이 무쿠나를 복용했을 때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복용량당 약 37분의 추가적인 기능적 이동성이었습니다. 게다가 혈장 내 레보도파의 최고 수치가 훨씬 더 높았고 화합물에 대한 총 노출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보도파로 장기간 치료받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는 불수의적 움직임인 이상운동증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데이터가 불편했던 이유는 식물이 약물과 그저 비슷하게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경과 병원 중 한 곳에 통제된 임상 환경 내에서 씨앗이 여러 지표에서 제약 치료를 능가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3년 후인 2017년 밀라노 파킨슨 연구소 파킨슨 인스티튜트의 로베르토 칠리아와 그의 동료들은 이 질문을 다시 임상 현장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양리학적 가공 없이 준비된 볶은 무쿠나 프루리엔스 씨앗 가루를 사용하여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이번에도 결과는 더 적은 부작용과 함께 필적할 만한 운동 능력 향상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2개의 독립적인 연구팀, 2건의 동료 평가 논문, 10년 이상의 간격을 둔 2번의 시기, 그리고 이 둘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 아유르베다 문헌에서 떨림 및 운동 능력 상실과 연관지었던 그 식물이 현대 신경학에 여전히 전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부분은 레보도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쿠나 프루리엔스는 단순히 분자를 전달하기 위한 천연 매개체에 불과한 것이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씨앗 전체에는 분리된 단일 분자로는 완전히 재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레보도파의 효과를 보호하고 조절하며 동반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화합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크나울의 연구원들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불임 남성들이 3개월 동안 매일 5g의 무쿠나 씨앗 가루를 복용했을 때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정자 농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상승했으며 코르티솔은 감소했고 혈액과 정장액에서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 수치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빈약한 통계 뒤에 숨겨진 작은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적은 양의 씨앗 가루에서 비롯된 놀라운 임상적 변화였습니다. 다른 국가들에서 수행된 연구들 역시 비슷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오리건 보건과학대학교 오레곤 헬스 앤 사이언스 유니버시티의 연구원들은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무쿠나 추출물에서 레보도파를 거의 모두 제거한 뒤 남은 성분을 연구한 것입니다. 레보도파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출물은 활성산소종을 줄이고 미토콘드리아 막을 보호하며 파킨슨병 관련 모델에서 신경세포의 사멸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더욱 깊어집니다. 만약 현대의 실수가 분자만 바라보고 씨앗을 잊어버린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벨벳콩이 약물의 값싼 대체품이 아니라 업계가 알약 형태로 판매하기 위해 분리해낸 성분을 동반하고 보호하며 균형을 잡아주는 화합물들을 갖춘 완전한 기원 그 자체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무쿠나 프루리엔스, 무추나 필루리엔스 요리에 레보도파가 포함되어 있다면 수천 년 전 아유르베다 문헌에서 이미 이 식물을 떨림 및 운동 능력 상실과 연관지었다면 현대 과학이 1937년에 그 분자를 분리해냈다면 2004년과 2017년의 임상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면 가장 어려운 질문은 동시에 가장 단순한 질문이 됩니다. 왜 이 식물은 전 세계 모든 약국에 없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비밀스러운 음모를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조만 살펴보면 충분합니다. 파킨슨병 치료제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며 그 시장의 상당 부분은 레보도파와 카르비도파, 찰비도파, 제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판매되는 모든 알약은 특허받은 제형, 공인된 제조업체, 유통망, 의사의 처방 전 약국에 판매되라는 구체적인 사슬을 거칩니다. 이 시스템에서
가치는 분자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자가 환자에게 도달하는 방식을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무쿠나 프루리엔스는 이 사슬을 근본적으로 끊어버립니다.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씨앗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1937년부터 과학 문헌에 발표되고 분리된 분자에 대해 독점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농부, 지역사회 또는 보충제 제조업체가 재배하고 건조하고 빻아서 판매할 수 있는 식물을 중심으로 독점 체제를 쉽게 구축할 수는 없습니다. 대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식물에 대한 대규모 임상시험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특허받은 제형을 개발하는 것만큼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더라도 누구나 씨앗 한 포대만 있으면 경쟁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 분류는 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미국에서 무쿠나 프루리엔스는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될 수는 있지만 파킨슨병 치료제로 합법적으로 광고할 수는 없습니다. 동료 평가를 거친 임상 연구가 존재하더라도 제조업체는 라벨의 떨림을 줄이거나 운동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적을 수 없습니다. 등록된 알약에 들어있는 합성 레보도파는 의약품입니다. 반면 열대 씨앗에 들어있는 레보도파는 보충제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처럼 의사들은 제약 프로토콜 내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의과대학에서는 무쿠나 프루리엔스를 현대신경학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도 차라카 사미타, 나 이 식물의 오랜 역사에 대해 깊이 다루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결과는 조용한 소멸입니다. 지식이 파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재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것은 민간요법이 되었습니다. 자연적인 것은 보충제가 되었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만이 의약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인적 대가는 엄청납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농촌 지역에서는 많은 파킨슨병 환자들이 제약회사의 레보도파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질병은 존재합니다. 약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공급망이 항상 닿는 것은 아니며 닿는다 하더라도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무쿠나 프루리엔스는 이러한 많은 지역에서 야생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가나의 연구원들이 복근 씨앗 제제를 연구한 이유는 바로 이 문제가 단순히 의학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환자와 환자의 움직임을 개선할 수 있는 분자 사이의 거리가 최첨단 실험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씨앗, 열, 그리고 맷돌일 뿐입니다. 하지만 벨벳콩, 무쿠나 프루리엔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아유르베다 시술자들은 이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중앙 아메리카의 농부들은 커피 대용으로 씨앗을 계속 볶았습니다.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카리브하해 지역의 공동체들은 도파민 전구체, 생식력과 관련된 화합물, 신경보호 잠재력이 있는 물질을 함유한 씨앗을 생산하는 동시에 척박해진 토양을 복원할 수 있는 피복작물로 이를 재배해 왔습니다. 무쿠나 프루리엔스의 역사는 단순한 약용식물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배적인 경제 모델에 들어맞지 않을 때 지식이 어떻게 무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알약 형태로 나타났을 때는 용인되었지만 씨앗 속에 남아있을 때는 의심을 받았던 한 분자의 역사입니다.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도 아니면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잊혀진 부분적인 치료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토록 불편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분자는 씨앗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혀진 식물,
고대 치료법, 그리고 현대의학이 인정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던 지식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발견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에피소드도 함께 해주세요.